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7월 11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러북 군사협력 등 안보 정세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오는 15일로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다시 한번 확정했습니다.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기 위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공급 이용 체계 개선안도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환율 등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하와이에서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부터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7개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이어가면서 러북 군사협력 문제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지인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7개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열고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지난 5월 이후 나토에서 또다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양자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러북 밀착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원전과 방산,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함께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상과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동맹 체결 이후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체코와 스웨덴 등 4개국 정상과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등 각국별 맞춤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따른 양자회담과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퍼블릭 포럼 인터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설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소식을 보도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은 나토 일정에서도 양자회담과 다자회동을 잇따라 소화합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러북 군사협력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에 앞서 전해드린 7개국에 더해서 영국, 노르웨이 등을 합쳐 모두 1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별도의 자리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친교 일정과 양자회담 등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7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대응 방안과 원전 공급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과도 양자회담을 할 계획으로 이번 회의 기간 10개국 이상의 정상과 만날 예정입니다. 당초 5개국 이상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최대한 많은 정상과 만나 안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나 친교 일정 외에 별도의 자리에서 회담을 마련 중인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만나 이야기해야 할 주제들이 있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창립 75주년을 맞아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나토가 이번에 발표한 이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여기를 보면 이 러북 군사협력에 관한 입장이 별도의 단락으로 할애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 38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서 제25항에 이 내용이 담겼는데요. 우선 나토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탄약과 무인기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시킨다고도 했는데요.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또 러북의 밀착에 대한 우려 입장이 담긴 이번 나토 정상 선언 채택에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불법 무기 거래와 군사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나토 32개국 정상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서 러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동성명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요. 이 IP4,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 파트너국이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특별한 주목을 갖고 관심을 표명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 인태 지역의 상황이 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만큼 이들 지역이 나토에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나토 정상들은 인태 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또 유럽연합의 정상급 인사들과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과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영역에서 나토와 이들 4개국과의 중점 협력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번에 해외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나토회의 참석뿐 아니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방문한 것을 매우 크게 다루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 나토에서 영향력을 높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나토의 비회원국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방대한 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태 사령부 방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는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많은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정부 부처 모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주말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위험시설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호우까지 대비한 비상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5일까지로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한편 제5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선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과 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진료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기한을 오늘 15일까지로 확정한 정부. 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 협의회의 요구가 있었지만 15일 이후 사직 처리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이제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련 특례의 경우 사직 후 9월 수련의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해진 기간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다시 한번 각 수련병원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제5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공급, 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에 나섭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과 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합니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병상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일반 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해 최대 15% 줄이고 일반 병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에게 쏠려있던 근로 의존도 개선합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합니다. 또 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의료체계 개선을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8월에 개최하는 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하여 9월 중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5차 회의에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안과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대응을 돕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12차례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환율 등 대내외 여건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어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금리 동결인데 다음 금통위 시점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만장일치로 반영돼 있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초 1,300원대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와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도 통화당국 신중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월 5조 원 수준으로 늘고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도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대출 급증이 다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온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5월 상향 제시한 전망치 2.5%를 달성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 수출 증가세와 함께 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돼 성장 개선세가 다시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습니다. OECD는 특히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는 2024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달 전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OECD는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2.5%로 제시하며 지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인구 문제를 꼽았습니다. 올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출산율을 올리고 노동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심리적,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생활 균형과 출산, 육아 비용 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공립 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는 것도 문제 해결책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OECD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OECD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수출 증가율이 2.4%에 그치면서 2.2%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5년마다 개별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개혁 과정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상품시장의 규제 환경이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변차연 기자입니다.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된 지표, 상품 시장 규제 지수. OECD는 평가 결과를 5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상품 시장 규제 지수 결과 우리나라의 상품 시장 규제 강도는 1.35점을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OECD 평균 수준인 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2018년 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한 역대 가장 높은 순입니다. 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합니다. 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가 가장 높은 3위를 기록했고 행정 규제 부담 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15위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서비스 네트워크 분야 진입 장벽 24위로 중위권에 올랐고 기업 활동 개입과 무역 투자 장벽이 각각 36위에 머물렀습니다. 부문별 상세 평가를 보면 3위를 기록한 규제 영향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평가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세부 평가 항목 모두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14위로 평가된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 간소화 절차 1위, 기업 행정 부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품 시장 규제 지수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세계 수준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그간 미뤄왔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말 그대로 길잡이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OECD 무역 원활화 지수 등의 지표 등을 활용해 평가됐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적의 공격을 레이저로 탐지해 무력화하는 대공 무기가 군에 배치됩니다.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는 건 세계 최초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어 무인기 등 적의 공격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을 올해부터 본격 양산해 군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비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실탄이 아닌 레이저로 적 무기체계를 요격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어 근거리에서 적의 무인기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하는 데 소요 비용은 약 2,000원에 불과합니다. 방사청은 지난 2019년 8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첫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군에 인도돼 본격 전력 자산으로 운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사청은 앞으로 출력을 향상시킬 경우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리 병력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방사청은 또 국내 무기 생산과 개발에 쓰이는 국방 반도체의 국산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조된 것으로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반도체 설계와 생산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반도체, 방산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발족시켜 반도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북한 인권과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전체주의 독재의 장벽을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2024 북한 인권 서울 포럼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자유세계가 뜻을 함께했던 순간은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전체주의적 독재라는 장벽을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함께 나가야 합니다. 김 장관은 케네디 대통령 같은 정부 인사부터 데이비드 보이 같은 가수까지 베를린 장벽 너머 동독 주민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어떠한 장벽도 실패한 역사의 잔재로 남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국제대화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주목해서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적인 문의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복지 중심의 접근법이 탈북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슈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윤여상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은 신변 담당관 등 정부 차원의 멘토와 사회복지사,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멘토를 운영해 탈북민의 사회 통합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유가족 수당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63개 지자체에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전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가 참전 유공자 정보를 일제 정비해 보훈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가 전산망 조회로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 지역은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야속한 비는 다음 주 또 한 차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주민과 지자체, 군 장병들이 응급 복구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을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가구와 집기들이 가득합니다. 10일 새벽 근처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강물에 가게 뒤편 생활 공간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막 여기 탔더라고. 문이 안 열려요. 죽기 살기로 팔쪽도까지는 걸어갔어요. 아유, 내 처음에 이런 거를. 다 버릴 거고. 냉장고 뭐 싹 버려야 되니까. 아유, 힘들어요. 지역 특산품인 인삼은 뿌리째 뽑혔고 딸기를 키우던 비닐하우스는 형체를 알 수 없이 으스러졌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물이 꽉 차가지고 가들 못하게 생겼어. 뻥뻥 소리 나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와르르 와르르 해가지고. 내 평생에 61년 동안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곳 완주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새벽새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제방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현장에서는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중장비 3대가 투입돼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기 시작했고 군부대가 동원돼 마을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긴급 복구 작업에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15일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체전선이 14일 밤부터 다시 북상하기 시작해 15일은 남부지방, 16일과 17일에는 중부지방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이 위치하는 구역 주변에는 다량의 수증기에 의해 언제든지 지난 비처럼 강수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정보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잠시 주춤한 사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호우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가 누적돼 산사태와 침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K-팝 그룹 뉴진스가 2024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에 위촉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뉴진스의 광고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국 관광을 세련되게 각인하고 진짜 한국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방탄소년단, 이정재 등 대표 한류 스타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우울한 인구 전망이 연이어 나오는 요즘 돌봄 부담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3살, 10살, 6살 세 아이를 키우는 손선미 씨는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원비든 다른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이제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초등학생의 학원비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네, 저는 학원 간판들이 즐비한 빌딩 숲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어부터 영어, 수학, 예체능까지 정말 다양한 과목의 학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제 뒤로 우산을 쓰고 등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학원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학원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과는 2개 그 정도는 가고 예체능 중에 1, 2개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18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초반대 정도. 교과학원 2곳과 예체능 학원 1곳을 다닌다고 가정하면 초등학생 1명당 전체 학원비는 최대 5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통계청이 조사한 평균 사교육비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돌봄과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청년들의 출산 의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 25세에서 39세 남녀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남녀의 절반 이상은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과 양육 비용 부담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어떨까요? 이들 대부분은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길 바랐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 대다수는 출산 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과 돌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최장 저녁 8시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최근 충북 지역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덕분에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었다고 답했습니다. 늘봄학교 재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원인은 자녀를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하려는 심리에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늘봄학교가 사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전문가는 늘봄학교가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또 상황이 안 되고 여의치 않고 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 지원이 들어감으로써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걸 막 사교육을 대체해서 이거를 하도록 해라 하는 취지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교원과 프로그램 확충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 전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벌써 2024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도 많은데요. 그중에서 청년과 1인 가구의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에게 가장 큰 고민,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텐데요. 졸업하고 지금 취업 준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준비를 하다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해가지고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취업 준비 기간, 학자금 대출이나 학기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면 이 불안한 마음은 더욱 커져갈 텐데요. 이에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빌린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자금 지원 구간인 5구간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5구간 이하 가구란 중위소득 10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572만 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제도도 확대되는데요.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재학 기간에만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취업을 한 뒤라도 의무 상환 기준을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해서 대출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서 마음의 병까지 앓는다면 더욱 막막해질 텐데요. 청년들 입장에서 입시부터 취업 그리고 주거 문제까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만큼 이 청년층의 자해, 자살 시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평균 10만 명당 84명이 극단적 시도를 보였지만 20대는 10만 명당 190.8명으로 크게 높았습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국민에게는 1:1 대면 상담이 지원됩니다. 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최대 8회까지 제공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0%까지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경우 자립준비 청년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109번으로 통합됐죠. 아무래도 청년들은 전화보다는 문자나 SNS가 더 익숙한데요. 오는 9월부터는 SNS를 통한 심리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우울증과 조기정신증 검진을 받아서 정신질환을 조기에 검진하고 또 필요한 경우엔 최대 8만 원 정도의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요. 10월 이후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있다면 신고 초기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개별 거주 공간인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거주 공간 내에 CCTV와 긴급 112 신고벨을 설치해서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주거시설은 최대 30일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고마운 정책. 알뜰하게 챙겨서 올 하반기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청 이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밤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내륙 지방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더 오르며 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낮 기온은 32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에도 춘천 32도, 광주 31도, 대구도 32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2도, 세종 2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인천 28도, 서울과 춘천 32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울진 20도, 속초와 강릉 22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2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흐리고 그 밖의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 31도, 부산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전남,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